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 이혼을 하고,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뭣도 모를 때 결혼을 했고, 경험이 부족해 또 이혼을 하고, 이제는 정말 다를 거란 착각으로 재혼을 하고, 조상신의 도움으로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제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정말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먹는 시간도 아껴서 연매출 50억 원대로 지금의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그때는 남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무조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뭔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없는 시간 쪼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일에 열중할 시기라서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야근하고 거래처 접대한다고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으니 어떤 여자가 그걸 참아주고 버티겠어요? 솔직히 일할 시간도 모자란 상태에서 결혼까지 감행한 제 잘못이 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이 3년도 못 가서 끝이 났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여자는 없다. 일에 내 자신을 바치자. 하고 치기 어린 다짐을 했습니다. 일적으로는 포기도 실패도 없던 제가 결혼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그 다짐이 지금의 제 회사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저도 40줄이 넘어가니까 슬슬 외로워졌어요. 사람 마음이 정말 종이장처럼 가볍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선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본인이 속한 투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 딸이라고 한번 만나보라더군요. 초혼인 여자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버지는 저와 같은 돌싱인 여자라고 하시며 거창하게 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선게팅처럼 가볍게 만나보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한번 헤어졌던 입장이라서 위축돼 있던 저를 움직인 건 바로 그 여자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무명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미소 씨, 예전에 트로트 가수였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우, 너무 창피하네요. 근데 음반을 내긴 했는데 금방 묻혔어요. 아마 수철 씨도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미소 씨 노래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연예인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첫인상도 너무 좋고 차분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둘 다 같은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잘 맞는 부분이 있었죠.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이 되었고 1년이 지나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둘 다 갔다 왔는데 다시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입장이었지만 아내는 이전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성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전 결혼을 일찍 하기도 해서 저와 재혼할 때도 아직 30 중반인 정말 젊은 나이였거든요. 이번 결혼은 다를 거라고 아내는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쯤 저희 아버지 생신을 핑계 삼아 아내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한창 다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약주도 함께 하시던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 만났다고 좀 얼큰하게 취하셨었죠. 아, 우리 며느리가 노래 불렀었잖아. 네, 맞아요, 아버님. 그럼 한번 들어봐야지. 가족 되는 기념으로 우리 이렇게 예쁜 며느리 노래 한 곡 들어보자. 아우, 정말 아버지 취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이 사람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세요. 아, 이놈아, 가만 좀 있어봐.
야, 미소야, 너 이 시애비한테 노래 한 곡도 못 뽑아주냐? 아니에요, 아버님. 나 괜찮아요, 수철 씨. 오히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서 좋은데요. 아버님, 무슨 노래 좋아하시죠? 아내는 아버지의 짜증날 법한 요구에도 전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바로 일어나서 마이크로 대체할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며느리가 한 곡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정말 공연하듯이 능숙하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작은 데뷔 무대를 가졌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아내는 몸도 들썩들썩 춤을 추며 신나게 춤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고 좋아하셨죠. 좋아해요. 뭐라고요, 아버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아버님! 사랑해요. 아내는 아버지에게 마이크로 든 숟가락을 노래 가사마다 건네며 함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술이 들어가고 며느리의 재롱도 본 아버지는 신나게 따라 부르셨어요. 저는 옆에서 박수만 치고 무슨 1인 팬 미팅이나 단 한 사람을 위한 무대를 보는 것 같았죠. 솔직히 다짜고짜 술 취해서 시아버지가 노래를 시키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던가 좀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보며 느꼈습니다. 아, 이 여자 나와 내 가족에게 진심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노래하고 춤추는 거 저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재능을 무명으로 활짝 꽃피우지도 못한 게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저는 결혼 후에 아내에게 하던 가수 활동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죠. 당신 음반 내고 다시 활동해보는 거 어때? 갑자기?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노래를 부르고 다녀? 뭐 어때? 당신 아직 너무 젊고 당신 힘들면 활동은 안 해도 음반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잖아. 아유, 됐어. 그리고 예전에 그나마 있던 소속사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해. 그나마 매니저 정도? 그건 걱정 말고 내가 투자해 줄게. 어머, 당신 정말 진심이구나. 너무 고마운데 정말 생각 없어. 내 길이 아니야. 난 그냥 지금처럼 당신 내조하면서 사는 게 적성에 맞아. 아내는 한사코 제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아무래도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잘 안 된 게 큰 상처였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엔 저도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내도 말한 것처럼 정말 집에서 살림하며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아내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고 다녔는데요. 또 배운다는 게 모두 저에게 뭔가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한 번은 스포츠 마사지를 배워왔더라고요. 제가 목이랑 어깨 결림이 심하고 팔저림이 있는 걸 보고 한 달 학원에서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닥에 깔린 매트에 눕게 하고 마사지를 해줬다니까요. 여보, 잘 왔어. 여기 엎드려 봐봐. 갑자기 왜? 이건 또 뭐야? 요가 매트? 아니야, 요가 매트이긴 한데 오늘은 당신 마사지 받을 매트야. 빨리 누워. 작은 손으로 여기저기 꾹꾹 지압한다고 누르고 혈액순환 도와준다고 근육을 쭉쭉 밀어 펴주는데 솔직히 엄청나게 시원하거나 뭉친 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을 위해 배워온 게 너무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랑 아버지가 양갱을 좋아한다고
제과 제빵 학원에서 양갱 만드는 법을 배워와서 만들어도 주고 그림 배워와서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장장 3시간 동안 그림도 그려주었어요. 아내의 소소한 취미 생활은 모두 저를 위한 것으로 귀결됐죠.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생각하면 저는 말뚝이 아니라 장인 어른과 장모님 그림자만 봐도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혼 전 장인 어른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솔직히 느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선 식사 동안 계속 매서운 눈초리로 제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유통회사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연 매출은? 자네 연봉은 얼마고? 그럼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진 알아야지. 무슨 회사 감사라도 나온 줄 알았습니다. 따발총처럼 장전되어 있는 저에 대한 질문을 와다다 쏘아대시는데 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연신 꼬박꼬박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 무례하기도 한 질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첫째 딸이 2번째로 하는 결혼 따져볼 게 더 많으셨겠죠. 그게 장모님의 테스트인 건지 제 대답이 다 만족스러우셨던 건지 이후 장모님은 소위 사위 바라기가 되셨어요. 저는 언제나 장모님에게 우리 사위, 우리 수철이, 우리 회장님 이었습니다. 또 제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들은 이후로는 마치 빈자리 메꿔주는 것처럼 잘해주셨죠. 우리 회장님 묵은지 찜 먹고 싶다고 안 했나?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한 냄비 끓여놨지. 푹 쪄서 맛있어. 많이 먹어. 우와, 장모님. 전 장모님 묵은지 먹고 나서는 어디 식당 가서도 다른 김치를 못 먹겠어요. 그래? 그럼 더 먹여야지. 옛다. 장모님은 정말 엄마가 하는 것처럼 손으로 김치를 쭉쭉 찢어서 제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딱이네 딱이야. 누가 보면 당신이 새신랑 얻은 줄 알겠다. 참네, 다 늙어서 질투하는 거예요? 당신도 숟가락 위에 반찬 얻어먹고 싶으면 우리 수철이처럼 나한테 잘하든가. 저를 알뜰살뜰 모시는 장모님을 보며 장인어른은 혀를 끌끌 차셨지만 장모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나중엔 아내보다 더 제 입맛을 잘 아는 게 바로 장모님이셨죠. 밖에서 큰일하는 사위 배 골치 말라고 게장에 토란젓에 더덕구이, 오리백숙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희 집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음식들이 그저 장모님이 평상시 해주시는 음식들이었어요. 믿어지시나요? 명절 같은 날에 장모님께서 특식으로 해주시는 반찬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명절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시는 날인데 장모님께 명절은 예쁜 첫째 사위를 아련하는 날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런 장모님의 사랑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때로는 불편을 넘어서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바로 장모님의 사랑이 종종 어긋나 둘째 사위인 최서방과 저를 차별하는 게 문제였죠. 우와, 장모님 이게 다 뭐예요? 저 결혼하고 난 후에 처가에서 이렇게 푸짐한 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차려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 근데 대하구이네? 저 새우 알러지 있는데. 아, 자네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먹으라고 안 해. 자네 형님 주려고 한 거야. 자고로 먹는 거 차별이 제일 서러운 거 아시죠? 이렇게 장모님은 반찬으로 사위들을 차별하셨습니다. 분명 절 챙기시긴 하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최서방을 보면서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맛있는 반찬은 모두 제게 밀어주는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고기 반찬은 다 최서방 앞으로 옮겨줬네요.
응? 갈비 어디 갔어? 우리 회장님 갈비 먹여야 하는데. 어? 이게 왜 최서방 앞에 가 있어? 아주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다 뺏어가네. 다 뺏어가. 장모님, 이거 제가 줬어요. 최서방 갈비 좋아하잖아요. 전 벌써 어머님이 주신 거 다 먹어서 배부른데요? 자네는 좀 더 먹어야 돼. 아주 젊었을 때 먹은 거 죄다 키로 갔는지 살집도 없이 일 때문에 바쁘니까 쉬는 날 더 챙겨 먹어야지. 최서방, 자네는 내가 살 좀 빼라고 누누이 말했지? 성인병 그거 빨리 오는 거야. 아, 엄마, 그만 좀 해. 돈 잘 버는 형부만 사위고 최서방은 사위도 아니야? 왜 그래요, 진짜? 사람 밥 먹는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야? 야, 이 기집애야. 회장님 입이 그냥 입이면 그냥 월급쟁이 입은 주둥이 맞지 뭐. 저는 장모님의 분에 겨운 사랑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장모님의 무례한 말에 얼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최서방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이후로 가족 모임 자리에 최서방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일 때마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저 차별당하고 비교당하는데 저라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괜시리 제 탓인 것처럼 느껴져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건 장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거에 삐져서 처가에 발 끄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크게 노하셨죠. 아니, 지금 여기서 잘못을 한 건 확실히 장모님 아닌가요? 사위도 어엿한 사위고 사람인데 그렇게 차별하면 얼굴 안 보이고 싶죠. 저는 장모님께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고 최소방도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그저 혀만 끌끌 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보, 미 이혼할 것 같아. 처제가? 갑자기 왜? 아니, 엄마가 제부가 계속 엄마랑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뵙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동생한테 당장 이혼하라고 길길이 난리를 부렸대. 아니, 그렇다고 이혼을 하라고 하신다고? 솔직히 장모님이 너무하긴 하셨잖아. 나랑 비교하시는 거 보면 나도 얼마나 민망했는데. 그렇긴 한데 엄마 너무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잖아. 우리 자매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그렇긴 했습니다. 센 장모님 아래서 주눅 들고 자란 아내와 처제는 장모님 말이라면 뭐든 내내 하며 따랐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한 제 예상과는 달리 처제는 정말 최서방과 이혼을 했습니다. 새삼 저에겐 그렇게 따뜻한 장모님의 인성에 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만 보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다 못해 주변에 꿀벌까지 모일 것 같은 장모님에게 소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도를 넘는 장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생신날 용돈으로 200만 원 현찰로 챙겨드리고 종종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서 원하시는 명품 옷 원 없이 사드렸습니다. 저번에 처가에 갔다가 냉장고 소리가 영 시원치 않길래 냉장고도 늘 원하시던 문짝 4개짜리로 바꿔드렸네요. 너무 물질 위주의 보답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이런 거였습니다. 돈으로 보답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신 분이었죠. 제가 큰돈 턱턱 쓸 때마다 장모님의 기분은 속된 말로 째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듣기로는 친구분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늘상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바로 저였어요. 우리 사위가 뭘 해줬는데, 우리 사위가 어디에 데려가 줬는데, 거긴 연줄 없으면 못 들어간다. 라고 제가 사드린 거 해드린 거 다 자랑하느라 하루가 모자른 분이었어요. 또 저는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베푸니까 복이 찾아온 걸까요?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2번째 결혼을 하며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이는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저보다 어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다니 저희 부부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늦깎이 아빠가 됐지만 걱정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임신한 아내 회사 자리까지 비우고 받들어 모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만 낳는다면 못해줄 게 없었죠. 하늘도 제 지극정성을 알았는지 아내는 다음 해 봄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집안의 보물이자 집안의 중심이 되어 주었죠. 장모님도 애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야 한다고 아내가 집에 있어도 데려가서 봐주셨어요. 자연히 아내에겐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시간이 많아졌고 저도 아내가 아이에게 잡혀있는 건 원하지 않아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10달 동안 임신하고 편하게 생활도 못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아내가 참아왔던 거 마음껏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정도로 자유로워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도 정말 그런 남편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 이상 행동은 이랬습니다. 휴대폰을 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후다닥 전원을 끄거나 집에서 무음 상태로 해놓더라고요. 한창 휴대폰을 하다가 절 발견하면 딱 멈추고 말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밤늦게 외출도 잦아지더라고요. 아내는 이전에도 학원이다 모임이다 외출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밤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평소 안 하던 화장이나 노출이 많은 옷까지 걸치고 나가니 제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나중엔 제가 코를 많이 곤다고 각방을 쓰자고 하는데 그건 제 상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었죠. 그렇다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아내를 의심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날은 저도 일 때문에 늦고 아내도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다고 한 날입니다. 아이는 장모님이 처가에서 재운다고 데려갔으니 걱정은 없었죠. 일을 끝내고 밤 11시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맞은편 새까만 벤츠 조수석에서 낯익은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바로 제 아내였어요. 높은 하이힐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여자는 제 아내가 확실했습니다. 아내가 자동차 창문을 통해 운전자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자동차에서 바로 내려 또각또각 걸어가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 어디 갔다 오는데? 아, 이렇게 늦은 밤에 길가에서 누가 날 그렇게 잡는데 안 놀래? 그리고 말했잖아. 친구들 만나고 왔지. 방금 지나간 벤츠, 당신 내리는 거 봤어. 누군데? 어? 친구. 밤 늦었다고 데려다 줬어. 여자, 남자? 아이, 당연히 여자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의심해? 누가 봐도 어버버거리며 당황한 아내는 계속되는 제 질문에 도리어 뾰족하게 나오더군요. 전형적으로 재발절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본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고 당신도 다른 남편들하고 똑같다, 의처증 같다고 펄펄 뛰는 아내에게 더 이상 이 문제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미안하다고 안심시켰죠. 왜냐, 아내가 안심하고 경계끈을 놓았을 때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었지만 제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눈으로 직접 보는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아내를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심한 이야기죠. 전 당장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고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든 상관없으니 정확한 현장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빨리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는 마음 반, 차라리 현장을 못 잡았으면 하는 마음 반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죠.
저의 그런 처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주 만에 흥신소 직원은 잡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사진과 동영상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제 손은 보잘것없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고 손을 잡고 차 안에서 미래를 보내는 모습을 본 것도 충격이지만 아내가 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이게 제정신인가요, 여러분? 전 진심으로 아내가 무슨 정신머리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연거푸 머리를 쓸어내리는 제 모습을 본 흥신소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이런 짓 하는 연놈들 머릿속은 정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눈앞에서 치우는 게 상책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내가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저와 제 아이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내가 평생 한순간의 쾌락에 눈이 멀어 한 선택을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했죠. 참나, 그 와중에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시더군요. 처가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고 손주 돌봐줬으니 용돈이라고 치고 달라고 하는데 와, 딸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붙어먹고 장모는 손주로 장사하듯이 사위 등쳐먹으려고 하는데 딱 모전 여전이더군요. 제가 미쳤나요? 어차피 복수 후 헤어질 집안에 돈을 주다뇨. 저는 평소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다리는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5천만 원을 드리긴 어려워요. 뭐? 왜? 그 정도 우리 회장님한테는 껌값이잖아. 안 그런가? 치가 떨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저를 ATM기 취급하는 장모님의 입에서 돈 소리가 앞으로 절대 나올 일 없도록 수를 써야 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아직 준서 엄마한테도 말 안 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김서방? 아니지. 갑자기 회사 어렵다니. 안 그래도 지금 대출 연장 알아보려고 나와 있어요. 투자금에 구멍이 나서 그거 급하게 메꿔야 하는데 근데 연장을 할 대로 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장모님? 절망적으로 우는 소리를 하자 전화기 너머에선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겠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 직전이라니 그걸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준서 엄마가 갖고 있는 카드 빼고 신용카드 몽땅 정지된 상태라서 눈앞이 깜깜해요, 장모님. 장모님 혹시 제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너무 급해서 혹시 1억 정도 어떻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억? 그런 돈이 나한테 어딨어? 장모님, 저 지금 당장 그거 못 메꾸면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당장 현금 없으시면 어떻게 담보대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장모님한테 잘했잖아요. 어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얼어 죽을 보증이야, 보증이. 자네, 가족끼리라도 보증은 절대 서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사업하는 사람이. 나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전세금 올려줘야 해서 자네한테 연락했는데. 아니 세상에, 잘만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야? 참나,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기대하지 말게. 그럼 이만 끊겠네. 이 사람이 정말 저라면 죽고 못 살던 그 장모님이 맞는 건가요? 남보다 못한 거의 원수 대하듯이 말하는데 씁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상대로 움직여주니까 김이 팍 새더라고요. 저는 득달 같은 장모가 저와의 통화를 끝내고 뭘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거짓말로 사업이 망했다고 했으니 그 얘기가 아내 귀까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는 딸을 재우고 아이 방을 나오는 저를 마주하자 바로 묻더군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 정말이야? 정말 당신 회사 부도 난 거야? 애께 조용히 말해. 그리고 부도? 장모님이 그러시든 부도 났다고? 부도 아니야 그럼? 부도까진 아닌데 힘든 건 맞아.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바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장모님께 보고하러 가는 거겠죠. 저는 아내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급박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죠.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부도는 아니라는데. 정말? 엄마, 그럼 나 어떡해?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완전 거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장 나한테 나가서 너도 돈 벌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내가 다시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 아, 미치겠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만데. 그치.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지? 도저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제 서류 가방에 들어있던 사진 뭉치를 들고 아내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맞아. 아, 그럼. 아, 깜짝이야. 뭐야, 당신? 나 지금 통화. 입 닥치고 이거나 봐. 전 몇십 장의 사진을 아내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갑자기 면상에 냅다 쏟아진 사진들을 넋을 놓고 보다가 이제야 사진 안에 뭐가 찍힌 걸 알았는지 뭔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이도저도 말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야? 당신 애 엄마야. 우리 준서 돌도 아직 안 지났어. 알아? 언제 알았어? 그게 궁금하니 지금?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바람을 피웠겠지. 대낮에 무서운 게 없으니 외간 남자 손잡고 모텔 가는 거겠지. 아, 근데 나 처음에 못 알아봤어. 네가 붙어먹은 이 새끼 너 가수할 때 같이 일했던 매니저더라. 붙어먹는 그 남자 지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아, 그때는 안 만나고 있을 때였어. 그래, 그럼 우리 결혼식 날 눈 맞은 거냐? 너 트로트 가수는 네 길 아니라고 하더니 불륜이 네가 갈 길이었니?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애도 있는데 무책임하게 사업을 말아먹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해? 하, 지금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왜? 내가 왜 못해? 당장 당신 회사 어려운 거 해결 못하면 나도 우리 준서도 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르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 그래. 그럼 넌 불륜 저지르고 난 사업 말아먹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안 그래도 방구석에서 네 엄마랑 그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이제 돈도 없는 사위 더 빼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른 뻥 차버리라고 네 엄마가 그러든? 그래, 엄마가 빨리 이혼하랜다. 그래, 그러니까 나가라고. 여기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니까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사람이 알아서 나가, 당장. 내가 뭐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사업 말아먹은 무능한 남자랑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아내는 그대로 가방 하나 딸랑 들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태도에 열이 뻗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상심지 켜고 다른 사람처럼 구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불현듯 결혼식 날 들었던 주례 멘트가 생각났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참나, 돈 없으면 다 무효가 되는 거네요. 아내는 그 후 제가 없는 시간에 집에 들러 지 집만 쏙 빼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도장까지 꽝 찍고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제 복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방금 이혼 서류 도장 찍어 보냈다. 길게 끌 생각 없으니까 너도 마무리해.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했든 뭘 하든 바뀌지 않았는데 넌 나 몰래 남자랑 붙어먹고 회사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야, 이 기생충아. 나 회사 힘들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랑 너희 엄마가 나한테 돈 없어지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연기한 거야. 어쩜 그렇게 딱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정말 처참하다 처참해. 지금까지 거지 같은 인형과 빈대 같은 너희 엄마한테 적선한 셈 칠 테니까 앞으로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가능하진 않을 테지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크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결혼이고 나발이고 정말 별것 없더군요. 이렇게 두 번째 결혼도 끝이 나는구나. 난 결혼과 연이 없다, 연이 없어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그 기생충 모녀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문자를 보낸 날 저녁 집으로 가니까 현관 문 앞에서 아이 돌봐주시는 이모님과 기생충 모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모님은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 둘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계신 거죠. 이 집 주인 장모라고 이모님에게 떵떵거리며 우기던 장모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김서방 왔네. 자, 봤죠? 나 우리 사위 장모 맞다니까. 저 장모 없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도 접수했는데 제가 왜 사위입니까? 김서방. 야, 너 왜 왔어?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여보, 아니 수철 씨. 아, 나 회사 안 망했다는 거 알고 나니까 다시 여보야? 어? 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너 정말 날 얼마나 등신으로 보는 거야? 김서방,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어딜 들어갑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김서방, 얘가 다른 일로 자네 속 썩인 적 있었어? 없었잖아. 여자가 외로우면 잠깐 한눈 팔 수도 있고. 잠깐이요? 당신 딸 잠깐이 준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새끼랑 붙어 먹었어요. 야, 너 내가 준 사진 너희 엄마 안 보여드렸냐? 그래. 내 딸이 다 잘못했어. 근데 우리 준서는 어쩌나. 부모가 헤어지면 자식이 고생하는 법이야. 준서를 봐서라도 이번 딱 한 번만 용서를 해줘. 어? 그래 수철 씨, 우리 준서 엄마랑 아빠가 떨어져서 살면 준서 불쌍해서 어떡해. 제발 우리 애를 봐서라도. 그 입 닥쳐. 전 용서받기 위해 더러운 입에 아들 이름을 올리는 그년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장모는 어머어머하고 넘어지는 자기 딸을 붙잡고 울더군요. 그년도 지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참 부질없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우리 준서 이름을 불러? 당신이 우리 준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바람 피울 생각조차 못했겠지. 가증스럽게 애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역겨우니까. 너희 부모님 집으로 위자료 청구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알아들어? 네가 물고 빨던 그 남자 새끼한테도 상간남 소송 걸 테니까 둘이 손잡고 법원이랑 경찰서 다니면서 어디 데이트 잘해보라고. 전 아내와 그 애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얼굴로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제가 당한 만큼 그들이 고통받길 원했고 앞으로도 고생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붙어먹던 그 매니저란 새끼도 마찬가지였죠. 그 새끼가 타던 벤츠를 중고차로 팔아 위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괴롭혀주고 싶었습니다. 전 변호사가 소송을 착착 알아서 진행하고 있을 때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고 퇴근 후엔 아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 고난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주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를 돌봐주시는 도우미 이모님은 제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퇴근을 하시기에 그때도 제 집에 계신 상태였죠. 제가 밥 먹는 사이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모님은 TV를 보며 간혹 혼잣말을 하시는데 뭘 보신 건지 어머어머 놀라면서 흥미진진하게 시청 중이셨어요. 알고 보니 해외에서 방영하는 방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로 친자를 밝히는 리얼리티 쇼더군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자극적인 방송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고사리 무침을 씻고 있는데 이모님이 재밌게 보고 있는 저 방송이 남의 일이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의 외도로 비슷한 시기에 생겨 태어난 아이. 저는 나무를 씹던 것도 까먹고 넋을 놓았습니다. 당장 준서의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더군요. 왜 슬픈 예감은, 아니 분통이 터지는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병원에 가서 한 준서와 저의 친자 검사의 결과는 친자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소중히 한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여자는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당장 제 비서를 시켜 준서를 처갓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비서에게는 아무 소리 없이 애만 놓고 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갑자기 처갓집에 와 있는 준서를 본 전 아내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죠. 왜? 왜는 무슨 왜야? 준서가 왜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있어? 네 애니까 네가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장난쳐? 준서 당신 아이기도 해. 부모가 갈라섰는데 형편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당신이 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아, 그래? 근데 이걸 어쩌나? 그 애 내 애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귀 못 알아먹냐? 그 애 내 애 아니라고. 그 애 핏줄에 내 피는 단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참나, 말이 되지 왜 안 되냐? 야, 너 바람 폈어. 너 매니저란 새끼랑 바람 폈으면서 말이 안 될 게 뭐야? 당신 지금 일부러 애 나한테 맡기려고. 진짜 말 안 통하네. 너희 부모님 집으로도 검사 결과 등기로 붙였으니까 확인해보던가. 혼신의 힘으로 부정하는 전 아내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을 남기고 끊었습니다. 본인이 2눈으로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전 아내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지도 부정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전 아내와 상간남 앞으로는 고의성에 의한 불륜이 인정돼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비해선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둔 연놈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는 거겠죠. 길다면 긴 소송이 끝나고 한동안 다시 돌싱이 되어 그저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근데 각설인지 뭔지 죽지도 않고 전 아내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혼 후에 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밤낮 없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경고라도 해야겠어서 전화를 받았죠. 뭐야? 너 지금 나 스토킹하냐? 어? 수철 씨, 잠깐만. 뭔데? 어? 나 한 번만 살려줘, 수철 씨. 다짜고짜 살려달라는 말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 다음으로 전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삼류 막장 드라마 절이 갈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 아파, 수철 씨. 아프면 병원 가. 끊는다. 아니, 잠깐만. 나 유방암이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수철 씨. 아픈 몸으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애까지 감당을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유방암인데 뭐.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유방암 치료 다 하는데 무슨 다 죽어가는 소리야? 수철 씨 제발. 나 정말 너무 아프다니까? 당신 우리 준서 많이 아꼈잖아. 그건 그 애가 내 아이일 때 얘기지. 이 뻔뻔한 여자야. 너 지금 아픈 거 죄다 네 업보야. 업보. 누가 남의 인생에 빌붙어 살면서 외간 남자랑 놀아나래?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근데 수철 씨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 정으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 그래도 2년 동안 키운 정이 있는데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우리 준서 보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아파서 다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이래?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잖아. 제발 우리 준서만 데려가서 키워줘. 어? 내가 왜 너랑 그 매니저 새끼 자식을 키워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정신 차리고 일해. 네 새끼 벌어 먹이려면 밤무대 가수라도 하면서 돈 벌라고. 너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혹시 알아? 노래하다 보면 다른 호구 낚을 수 있을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제발 끊지 말라고 울부짖는 전 아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하고 난 후엔 다행히 다른 연락은 없었네요.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이 본인 몸 조금 아프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끝까지 한결같이 답 없는 게 소나무가 따로 없더군요. 저는 구질구질 과거는 다 잊고 절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저의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듣기만 해도 무명 트로트 가수였던 어떤 여자가 생각나서 한동안 듣지도 않았네요. 하지만 역시 인간사가 모두 녹아있는 트로트를 대체할 음악은 없더군요. 나훈아 씨의 팔자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가사에 보면 꿈에서 깨어나 보니 10년 전이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10년으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 결혼부터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서류 하나로 시작해서 서류 하나로 끝이 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배신하고 등쳐먹는 관계에는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분명히 첫 번째 결혼에서 이미 결혼이 얼마나 뒤돌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지 알았었는데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2번씩이나 했을까요? 그래도 2번째는 첫 번째보다 사람이 의연해질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또라는 생각에 머리만 아팠죠. 앞으로 제가 다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달구지 넘어진 데서 뒷달구지 넘어지지 않는다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제 얘기를 교훈 삼아 혹시라도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